내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서울 프라임호텔 대연회장,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USB를 꽂는 그 순간까지도요. 스크린에 그들의 얼굴이 하나씩 비치기 시작했고 윤 사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저 표정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날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시작은 훨씬 전이었죠. 새벽 장터 냄새가 코끝을 찌르던 그 평범했던 어느 날부터요. 새벽 4시면 눈이 떠졌어요. 40년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손목시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몸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이불을 걷고 물 한 잔 마시고 고무신 신고 나가면 아직 어둠이 거리를 덮고 있었죠. 우리 식당은 노량진 시장 골목 안쪽에 있었어요. 복순이네 국밥집이라는 낡은 간판 하나 달랑 걸어놓고 그렇게 40년을 버텼어요. 국물 끓이는 냄새, 마늘 볶는 소리, 손님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그게 내 인생 전부였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갔고 아들 둘은 각자 가정 꾸리느라 바빴죠. 손주들 대학 등록금까지 내주고 나니 통장엔 3억 조금 넘게 남았어요.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 싶었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렸으니까요. 그때 윤 사장이 나타났어요. 단골이었죠. 늘 점심때 오셔서 국밥 한 그릇 드시고 웃으며 칭찬을 아끼지 않던 분이었어요. 정장 깔끔하게 입고 명함엔 PT 에너지 코리아 대표이사라고 박혀 있었어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오셨는데 식사를 마치고 조용히 물으셨어요. 요즘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냐고요. 갑자기 뭔 소린가 싶었지만 윤 사장은 진지했어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보여주셨어요. 인도네시아 정부 로고가 찍힌 공문서, 가스관 공사 현장 사진들, 심지어 인도네시아 대사관 직인까지 찍혀 있었죠. 인도네시아 정부가 직접 추진하는 천연가스 개발 사업이라고 했어요. 한국 투자자를 모집하는데 나 같은 사람들한테 꼭 기회를 드리고 싶다고 했죠. 귀가 번쩍 뛰었어요. 윤 사장 말로는 3억 투자하면 매달 400만 원씩 배당금이 나온다고 했어요. 1년이면 4,800만 원. 이자만 따져도 은행 적금의 몇 배였죠. 내가 정말 안전한 거냐고 물었더니 윤 사장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휴대폰으로 다른 투자자들 후기 영상을 보여줬죠. 60대, 70대 어르신들이 환하게 웃으며 매달 용돈 받는다고 손주들 선물도 사준다고 말했어요. 그 얼굴들이 너무 편안해 보였어요. 나도 저렇게 웃고 싶었어요. 윤 사장이 말했어요. 이거면 진짜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새벽에 안 일어나도 된다고요. 그 말이 가슴을 쿵 쳤어요. 4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지 않았던 날이 몇 번이나 됐을까요? 명절에도 아파도 눈 오는 날에도 나는 일어났어요. 이젠 정말 쉬고 싶었어요. 윤 사장은 그 마음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사흘 뒤 나는 은행에 갔어요. 통장 잔고를 보는데 손이 떨렸어요. 3억 2천만 원. 40해 동안 손님 한 분 받은 돈이 쌓인 숫자였어요. 창구 직원이 물었죠. 이렇게 큰 금액을 인출하는 용도가 뭐냐고요. 투자라고 노후 준비라고 말하는 내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윤 사장 사무실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 그가 악수를 청하며 말했어요. 곧 행복해질 거라고요. 나는 정말 그럴 거라고 믿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내 얼굴이 20년은 젊어 보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이제 손주들한테 용돈도 넉넉히 주고 아들 며느리한테 패도 안 끼치고 가끔 친구들이랑 여행도 갈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날 밤은 새벽 4시가 아니라 6시까지 푹 잤어요. 첫 달엔 정말 400만 원이 들어왔어요.
통장에 배당금 입금이라고 찍히는 걸 보는데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죠. 윤 사장한테 전화했더니 잘 받았냐며 앞으로도 쭉 이렇게 나갈 거라고 여유롭게 웃으셨어요. 나는 그 돈으로 손주 둘한테 각각 50만 원씩 용돈을 줬어요. 손주들이 깔깔대며 좋아하는 소리에 가슴이 뿌듯했죠. 둘째 달도 똑같았어요. 정확히 400만 원이 들어왔고 윤 사장은 곧 인도네시아 현장 투어도 계획하고 있다는 문자까지 보냈어요. 나는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시장 안국밥집 사장님들 몇 명 모여서 커피 마실 때 나 요즘 투자해서 월 400씩 받는다고 말했죠. 친구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거 사기 아니냐고 물었지만 나는 정부 사업이라고 서류도 다 있다고 확신했어요. 친구들은 반신반의했지만 나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2달 연속으로 돈이 들어왔는데 뭐가 사기예요. 세 번째 달이 되던 날 나는 아예 윤 사장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서 친구들도 투자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전화를 받은 직원 목소리가 좀 이상했어요. 말끝을 흐리더니 대표님께 전달하겠다고만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연락이 뚝 끊겼어요.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어요. 사업하는 사람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일주일쯤 지나 전화를 다시 걸었는데 현재 이 번호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기계음이 흘러나왔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사무실 주소를 찾아갔어요. 서울 강남구 어느 빌딩 15층이었는데 가보니 간판이 사라지고 텅 빈 사무실만 남아 있었어요. 복도에 서서 멍하니 서 있는데 옆 사무실 사람이 나와서 말했어요. 거기 사람들 일주일 전에 다 나갔다고, 집기 다 빼갔다고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보였어요.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PT 에너지 코리아를 검색했어요. 회사 홈페이지는 접속 불가. 대신 뜬 건 뉴스 기사였어요. 인도네시아 가스관 투자 사기 의심, 피해자 속출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기사를 읽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나처럼 당한 사람이 이미 수백 명이라고 했어요. 경찰 조사 중이라고 했지만 범인들은 이미 잠적했다고 했어요. 그날 밤 나는 식탁에 앉아서 계약서를 꺼내봤어요. 윤 사장 서명, 회사 직인, 인도네시아 정부 로고. 전부 진짜처럼 보였어요. 아니, 진짜라고 믿었어요. 손으로 계약서를 구기니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40년 동안 모은 돈. 새벽마다 일어나서 손님 하나하나 웃으며 맞이해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허리 아파도 참으면서 모은 돈이었어요. 다음 날 경찰서에 갔어요. 피해자 접수하는 곳엔 이미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나보다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있었고 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모두 같은 표정이었어요. 넋 나간 얼굴, 충혈된 눈, 떨리는 손. 경찰은 친절했지만 희망적인 말은 하지 않았어요. 해외 사기 사건은 범인 검거도 어렵고 돈 회수는 더 어렵다고 했어요. 은행에도 갔어요. 구청에도 갔어요. 금융감독원에도 전화했어요. 모두 안타까워했지만 해줄 수 있는 건 없다고 했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건 내 의지였으니까요. 사기꾼들은 그걸 노렸던 거죠. 법적으로 문제없어 보이는 서류, 그럴듯한 사업 설명, 실제로 2달 동안 입금된 배당금. 완벽한 함정이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시장을 지나쳤어요. 복순이네 국밥집 간판이 보였어요. 이제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장사할 기력도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이상하다며 무슨 일 있냐고 물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말하지 못했어요. 40해 동안 자식들한테 손 한 번 벌리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사기당했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일주일 뒤 뉴스에서 PT 에너지 코리아 관련 보도가 나왔어요. 피해 규모가 200억 원을 넘는다고 했어요. 윤 사장을 비롯한 일당은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어요. 화면엔 윤 사장 얼굴 사진이 떴어요. 내가 그렇게 믿었던 그 온화한 얼굴. 이제 보니 눈빛이 차가웠어요. 처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었어요. 뉴스는 계속됐어요. 다른 회사들도 비슷한 투자 상품을 팔고 있다고 했어요. 베트남 태양광 발전, 필리핀 풍력 단지,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 전부 해외 투자였고 전부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투자자 대부분이 60대 이상 노인들이라고 했어요. 나처럼 평생 일해서 모은 돈으로 노후를 준비하려던 사람들이요. 나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나 한 사람의 불운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라는 거요. 그들은 노인들의 불안을 이용했어요. 쉬고 싶은 마음, 자식들한테 패 끼치기 싫은 마음, 손주들한테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 그 모든 마음을 돈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한 달이 지났어요. 식당은 문을 닫았어요. 더 이상 새벽에 일어날 이유가 없었죠. 통장 잔고는 200만 원도 안 남았어요. 아들이 생활비를 보내준다고 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자식 돈을 받아요. 그냥 집에서 TV나 보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뉴스만 틀면 비슷한 사기 사건이 계속 나왔어요. 나처럼 당한 사람들, 목숨을 끊은 사람들 이야기가 나왔어요. 화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아니, 시간이 갈수록 더 커졌어요. 잠을 자도 윤 사장 얼굴이 보였어요. 그 웃는 얼굴, 그 친절한 목소리, 그 그럴듯한 서류들. 전부 거짓이었어요. 나는 베개를 움켜쥐고 울었어요. 40해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기분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 유튜브를 보고 있었어요. 요즘 할 일이 없으니 하루 종일 휴대폰만 들여다봤죠. 그런데 광고가 하나 뜨는 거예요. PT 에너지 프라임, 인도네시아 천연가스 2차 투자 모집이라는 광고였어요. 손이 얼어붙었어요. 화면을 자세히 보니 거기 나온 사람이 윤 사장이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환하게 웃으면서 말하고 있었어요. 지난 1차 투자 성공에 감사드린다고, 이번 2차 투자는 더 안전하고 수익률도 높다고요. 배경엔 가스관 공사 현장 영상이 흘러나왔고 하단엔 정부 인증 마크까지 떠 있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저 인간이, 저 파렴치한 인간이 또 시작했어요. 수백 명을 파산시켜 놓고 사람들 인생을 짓밟아 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또 광고를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회사 이름만 살짝 바꿨을 뿐이었어요. PT 에너지 코리아에서 PT 에너지 프라임으로요. 나는 그 영상을 녹화했어요. 그리고 인터넷을 뒤졌어요. PT 에너지 프라임 홈페이지를 찾았고 투자 설명회 일정을 확인했어요. 다음 주 토요일 서울 프라임 호텔에서 대규모 설명회가 열린다고 했어요. 신규 투자자 모집이라고 했어요. 가슴이 뛰었어요. 분노가 아니라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나는 인터넷 카페를 검색했어요. PT 에너지 코리아 피해자 모임이라는 카페가 있었어요. 회원이 300명이 넘었어요. 나도 가입하고 글을 올렸어요. 윤 사장이 또 나타났다고, 이번엔 PT 에너지 프라임이라는 이름으로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요. 글을 올리자마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나도 봤다는 사람, 신고했다는 사람, 경찰에 제보했다는 사람. 모두 분노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경찰 신고만으론 부족했어요.
지난번에도 신고했지만 그들은 이미 해외로 도주한 뒤였으니까요. 나는 다시 글을 올렸어요.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다음 주 토요일 투자 설명회에 함께 가자고요. 처음엔 반응이 없었어요. 다들 두려워했죠. 나이 든 노인들이 뭘 할 수 있겠냐고요.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글을 올렸고 댓글에 일일이 답했어요. 그러다 한 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70대 할머니였는데 남편 사망 보험금 2억 원을 전부 날렸다고 했어요. 그 할머니가 말했어요. 같이 가겠다고, 뭐라도 해야겠다고요. 그 뒤로 1명, 2명 연락이 왔어요. 일주일 만에 15명이 모였어요. 우리는 작전을 짰어요. 일단 투자 설명회에 참석해서 증거를 수집하기로 했어요. 녹음, 녹화, 서류 촬영. 모든 걸 기록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폭로하기로 했어요. 나는 따로 준비할 게 있었어요. 지난번 계약서, 통장 사본, 윤 사장과 주고받은 문자네요. 전부 스캔해서 USB에 담았어요. 그리고 기자들한테도 연락했어요. 처음엔 다들 관심 없어 했어요. 투자 사기 사건이 워낙 많으니까요. 하지만 내가 윤 사장 영상을 보내주고 같은 사람이 회사 이름만 바꿔서 또 사기를 치고 있다고 하니 반응이 달라졌어요. 한 기자가 관심을 보였어요. 그 기자는 설명회 당일 취재하겠다고 했어요. 투자 설명회 이틀 전 나는 투자자로 위장해서 PT 에너지 프라임 상담센터에 전화했어요. 목소리를 가다듬고 일부러 설레는 척하면서 물었어요. 투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상담원은 친절했어요. 설명회에 오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린다고, 현장에서 계약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두려움과 긴장, 그리고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40년 장사하면서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단순히 복수가 아니었어요. 이건 정이었어요. 더 이상 나 같은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더 이상 윤 사장 같은 인간들이 활개를 치지 못하도록 막아야 했어요. 설명회 전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을 보니 보름달이 떠 있었어요. 달빛이 방 안을 환하게 비췄어요. 나는 창가에 서서 달을 바라봤어요. 남편 생각이 났어요. 10년 전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생각났어요. 복순아, 너는 강한 사람이야. 그 말이 맞았어요. 나는 강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40년을 버텨낸 사람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옷장에서 가장 단정한 옷을 꺼내 입었어요. 검은색 재킷에 흰색 블라우스. 거울을 보니 예전 명절 때 교회 가던 모습 같았어요. 머리를 단정히 빗고 립스틱을 바르고 가방에 USB를 넣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요했죠. 집을 나서는데 우편함에 고지서가 꽂혀 있었어요.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밀린 게 수두룩했어요. 하지만 오늘 이후엔 달라질 거예요. 적어도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진 않을 테니까요. 나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어요. 창밖 풍경을 보는데 세상이 다르게 보였어요. 모든 게 선명했어요. 서울 프라임 호텔 대연회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500명은 좋게 됐어요. 대부분 60대 이상이었고 다들 기대에 찬 표정이었어요. 내가 몇 달 전 그랬던 것처럼요. 무대 위엔 큰 스크린이 걸려 있었고 PT 에너지 프라임 2차 투자 설명회라는 현수막이 펄럭이고 있었어요. 나는 뒤쪽 자리에 앉았어요. 우리 피해자 모임 사람들도 곳곳에 흩어져 앉았어요. 서로 눈짓으로 인사했죠.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눈빛만은 확고했어요. 기자도 와 있었어요. 카메라를 든 채 옆쪽에 서 있었죠. 오후 2시 정각
조명이 어두워졌어요. 웅장한 음악이 흘러나왔고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어요. 인도네시아 가스전 개발 현장, 거대한 파이프라인, 정부 관계자들과 악수하는 장면. 전부 그럴듯했어요. 그리고 윤 사장이 등장했어요. 환한 조명을 받으며 무대 중앙에 선 그의 모습은 완벽했어요. 회색 정장에 파란 넥타이, 환하게 웃는 얼굴. 마치 성공한 사업가 같았죠. 그가 마이크를 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시작했어요. 목소리엔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는 1차 투자자들께 먼저 감사를 표한다며 이미 배당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강조했어요. 그리고 2차 투자는 더 안전하고 정부 보증도 확실하다고 말했어요. 내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저 뻔뻔한 거짓말. 1차 투자자들은 지금 파산 직전이거나 이미 모든 걸 잃었어요. 그런데 저 인간은 태연하게 성공 사례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옆자리에 앉은 70대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하는 게 보였어요. 저분도 곧 나처럼 될 텐데요. 윤 사장은 계속 말했어요. 최소 투자금은 5천만 원부터이고 1억 이상 투자하시면 VIP 혜택을 드린다고 했어요. 월 배당률 8%를 보장하고 원금은 2년 후 전액 상환한다고 했어요. 숫자를 들을수록 황당했어요. 세상에 그런 투자가 어디 있어요. 은행 이자가 연 3%도 안 되는 시대에 월 8%라니요. 하지만 사람들은 믿고 있었어요. 스크린에 뜬 수익률 그래프를 보며 감탄하고 윤 사장이 보여주는 계약서 샘플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저랬어요. 몇 달 전엔 저 자리에 앉아서 저렇게 믿고 저렇게 희망에 부풀었었죠. 1시간쯤 지났을 때 윤 사장이 질문을 받겠다고 했어요. 몇 명이 손을 들었어요. 대부분 투자 방법이나 배당 시기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윤 사장은 완벽하게 답했어요. 준비된 대답이었죠. 그때 나는 천천히 손을 들었어요. 무대 위 조명 때문에 윤 사장은 내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네, 뒤쪽 분 질문하시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마이크를 건네받고 심호흡을 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저는 질문이 아니라 제안이 있어요. 윤 사장님, 이 영상 좀 함께 보시죠.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윤 사장의 미소가 굳었어요. 나는 가방에서 USB를 꺼내 들고 무대 쪽으로 걸어갔어요. 행사 진행 요원이 막으려 했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어요. 무대 옆 컴퓨터에 USB를 꽂았어요. 스크린이 깜빡이더니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첫 장면은 PT 에너지 코리아 간판이었어요. 그리고 윤 사장이 투자 설명회에서 웃고 있는 모습. 바로 옆엔 오늘과 똑같은 장면이 분할 화면으로 떴어요. 같은 사람, 같은 말, 다른 회사 이름. 두 번째 장면은 피해자 인터뷰였어요. 70대 할머니가 울면서 말하고 있었어요. 남편 사망보험금 2억 원을 전부 잃었다고, 이제 살 수가 없다고요. 세 번째는 60대 아저씨였어요. 퇴직금 3억 원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고, 자식들한테 얼굴을 들 수 없다고요. 장내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고 누군가 저게 뭐냐고 소리쳤어요. 윤 사장은 무대 위에서 얼어붙어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나는 다시 마이크를 들었어요. 저 사람이 바로 저예요. 김복순, 68. 40년 동안 식당을 하며 모은 돈 3억 2천만 원을 저 사람한테 투자했어요. 윤 사장은 정부 보증이라고 했어요. 안전하다고 했어요. 매달 400만 원씩 나온다고 했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2달 동안은 정말 들어왔어요. 그래서 믿었죠. 그런데 3번째 달부터 연락이 끊겼어요. 사무실은 텅 비었고 전화는 불통이었어요. 제 3억 2천만 원은 사라졌어요. 그리고 지금 저 사람은 회사 이름만 바꿔서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장내가 폭발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누군가 욕을 했어요. 윤 사장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마이크가 꺼져 있었어요. 나는 USB에서 다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이번엔 문서들이었어요. 위조된 인도네시아 정부 공문서, 가짜 인증 마크, 조작된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어요. 윤 사장이 일당들과 나눈 메신저 대화 내역이었어요. 피해자 한 명이 해킹해서 건져낸 거였죠. 대화 내용엔 노인들 타깃으로 잡자, 2차 투자로 더 큰 건 하자, 이번엔 해외로 빠져나갈 루트 확보했다는 말들이 적혀 있었어요. 스크린을 보던 사람들이 분노했어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는 사람, 경찰 부르라고 소리치는 사람, 윤 사장한테 달려들려는 사람. 장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윤 사장은 무대에서 내려와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어요. 하지만 늦었어요. 대연회장 문이 열리며 경찰이 들어왔어요. 제복 입은 경찰관 6명이 윤 사장을 둘러쌌어요. 나는 미리 경찰에 제보했었어요. 증거 자료를 전부 넘겼고 오늘 현장에서 체포해달라고 요청했었죠. 경찰은 윤 사장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그 순간 윤 사장이 나를 봤어요. 처음으로 내 얼굴을 제대로 본 거예요. 그의 눈엔 경악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이 시원했죠. 윤 사장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나는 마이크를 다시 들었어요. 장례는 여전히 소란스러웠지만 사람들이 조금씩 조용해졌어요. 나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월 8% 배당, 정부 보증, 원금 보장. 전부 거짓말이에요. 제가 증명했어요.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믿지 마세요. 내 목소리가 울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가스는 안 흘렀지만 당신들의 거짓은 새어나왔네요. 그 순간 장내가 박수로 터져 나왔어요. 처음엔 1~2명, 그 다음엔 10명, 그리고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어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귓가를 때렸어요.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버티며 서 있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어요. 행사장을 나오는데 기자가 달려왔어요. 카메라를 들고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용기를 내셨냐고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용기가 아니라 분노였어요. 그리고 책임감이었죠. 더 이상 나 같은 사람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노량진 시장을 지나치는데 복순이네 국밥집 간판이 보였어요. 문은 닫혀 있었지만 왠지 다시 열어도 될 것 같았어요. 아니, 열어야 할 것 같았어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모든 방송에서 그 사건을 보도했어요. 뉴스 속보로 올라왔고 포털 사이트 메인에 떴어요. 제목은 이랬어요. 가짜 인도네시아 가스관 투자, 60대 여성의 단독 제보로 일망타진. 내 얼굴이 화면에 나왔어요.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친구들은 알아봤을 거예요. 핸드폰이 불났어요. 아들, 며느리, 손주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모두 뉴스 봤다고, 왜 말 안 했냐고, 걱정했다고 울었어요. 나는 괜찮다고, 이제 다 끝났다고 말했어요. 아들은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대단하다고
자랑스럽다고요. 그 말에 나도 울었어요. 일주일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윤 사장 일당 총 13명이 전부 체포됐다고 했어요. 압수수색 과정에서 비자금 계좌가 발견됐고 일부 피해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전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절반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한 달 뒤 재판이 열렸어요. 나는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법정의 선이 떨렸지만 판사님 앞에서 또박또박 증언했어요. 윤 사장은 피고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판사가 물었어요. 피고인,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까? 윤 사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석 달 뒤 선고가 났어요. 윤 사장은 징역 12년, 일당들은 5년에서 8년까지 실형을 받았어요. 뉴스에선 이례적으로 무거운 형량이라고 보도했어요. 판사가 선고 이유를 설명하면서 말했어요. 노인들의 노후 자금을 노린 악질적 범죄이며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하다고요. 그 무렵 나는 시니어 투자 피해자 모임을 정식으로 만들었어요. 처음 함께했던 15명이 주축이 됐고 이제는 회원이 100명이 넘었어요. 우리는 매주 모여서 투자 사기 예방 교육을 했어요. 경찰청, 금융감독원과 협력해서 어르신들 대상 강연도 다녔어요. 어느 날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덕분에 사기 안 당했다고 지난주에 비슷한 전화가 왔는데 바로 끊었다고요. 그 할머니 얼굴이 환했어요. 나는 그제야 알았어요. 내가 잃은 3억 2천만 원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요. 반년쯤 지났을 때 검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피해금 회수가 완료됐다고 1억 5천만 원을 돌려준다고 했어요. 전액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반은 넘었어요. 통장에 돈이 들어온 날 나는 은행 앞에 서서 한참을 울었어요. 기쁨보다는 안도감이었어요. 그 돈으로 식당을 다시 열었어요. 복순이네 국밥집, 간판도 새로 달았어요. 예전보다 더 깨끗하고 밝게요. 하지만 새벽 4시에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6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9시에 문을 열었어요. 점심 장사만 하고 오후엔 봉사활동을 다녔어요. 어느 날 우편함에 해외 편지가 한 통 꽂혀 있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온 편지였어요. 놀라서 뜯어보니 인도네시아 국영 가스공사에서 보낸 거였어요.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국에서 투자 사기를 막은 김복순 씨의 용기에 감사하며 명예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고요. 나는 헛웃음이 나왔어요. 가짜 가스관 사업 때문에 돈을 잃었는데 진짜 가스공사에서 자문위원이라니요. 세상 참 아이러니하죠.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석 달 뒤 나는 정말로 인도네시아에 갔어요. 가스공사 초청으로요. 자카르타 외곽 가스전 개발 현장에 섰어요. 거대한 파이프라인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현장 소장이 설명해 줬어요. 여기서 생산되는 가스가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공급된다고 수백만 가구의 따뜻함을 전한다고요. 나는 그 불꽃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이제야 진짜 따뜻한 가스가 도네. 사람의 손에서 바람이 불어왔어요. 뜨거운 열대 바람이었지만 왠지 상쾌했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68배 처음 타본 비행기, 처음 와본 이국 땅. 모든 게 낯설었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귀국하던 날 비행기 창밖으로 노을을 봤어요. 주황빛 하늘이 구름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옆자리 승무원이 물었어요. 여행 즐거우셨냐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여행이 아니라 인생이에요. 이제 시작이죠. 집에 돌아오니 손주들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할머니 텔레비전 나왔다며 학교에서 자랑했다며 깔깔댔어요. 나는 손주들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아들 며느리도 저녁을 준비해놨어요. 오랜만에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죠. 식사를 하면서 손주 중 하나가 물었어요. 할머니, 무섭지 않았어요?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손주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무서웠지.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였어. 잘못된 걸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거. 그게 더 무서운 거야. 손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듯 말듯한 표정이었지만 언젠간 이해할 거예요. 세상은 가만히 있는다고 좋아지지 않아요. 누군가 나서야 하고 때론 그 누군가가 바로 나여야 한다는 걸요. 밤이 깊어 혼자 남았어요. 거실 창문을 열으니 찬바람이 들어왔어요.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나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어요. 3억 2천만 원을 잃었지만 더 큰 걸 얻었어요. 용기, 연대, 그리고 정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요. 복순이네 국밥집은 지금도 장사를 해요. 예전만큼 바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단골들이 찾아와요. 가끔 낯선 손님이 와서 물어요. 여기가 그 유명한 집이냐고, 뉴스에 나온 사장님 계시냐고요. 나는 웃으며 대답해요. 네, 제가 김복순이에요. 국밥 드시고 가세요. 그리고 생각해요. 인생은 참 기구하다고요. 새벽 4시에 일어나 40년을 살았고 모든 걸 잃었다가 다시 일어났어요. 이제는 새벽 6시에 일어나지만 그걸로 충분해요.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가면 되니까요. 노량진 시장 골목길, 복순이네 국밥집 간판이 저녁 불빛 아래 빛나고 있어요. 그 불빛은 따뜻해요. 가짜 가스관에서 나온 게 아니라 사람의 땀과 눈물에서 나온 진짜 불빛이니까요. 나는 오늘도 국을 끓여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 한 그릇. 그게 내 인생이에요. 그리고 나는 압니다. 정의는 천천히 오지만 반드시 온다는 걸요.